전문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3일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네, 이런 과정에서 이란에서 대선이 있었단 말이죠. 새로운 신바람이 불 수 있을까? 투자자들의 핵심 관점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올 것이냐, 좋은 기회가 이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솔깃합니다. 중동의 정세가 굉장히 크게 요동치고 있죠. 최근엔 이스라엘과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 상대방 본토를 겨냥한 공격을 직접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그리고 중국에도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금융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메리츠증권에서 이러한 중동 정세의 변화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여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실행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이 문제 깊이 있고도 또 굉장히 현장감 있는 토론을 해주실 세 분의 패널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의 성일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성일광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한국외대 LD 학부의 김진아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다솔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이다솔입니다. 중동 문제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요. 중동에서 어떻게 보면 촉발된 이 전쟁의 기운, 경제와 안보에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떤 측면을 우리가 먼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중동 하면 원유, 그 다음에 가스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전쟁이 생기면 우리가 계속 수입하고 있는 원유와 가스, 에너지를 계속해서 잘 수입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이 혹시 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지금도 사실 문제가 네, 예. 결국 중동 지역에 분쟁이나 전쟁이 나면 홍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게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핵심 관점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한 3년 정도 투자 시장을 이제 좌우했던 키워드인데, 이게 뭔가 금리가 뭔가 떨어질 만한 환경이 되면 전쟁이 발생하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면서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혹시 또 이것 때문에 올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는 어떤 금리 인하의 시점이 좀 늦춰질까 봐 전 세계 모든 투자가들이 주목하는, 우려하는 가장 큰 요인일 것 같습니다. 네,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국은 해외주들 미군들을 계속 조정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위기가 고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쪽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미군들을 그쪽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한 2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쭉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 줄었는데 다시 중동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렇게 되면은 뭐 주한미군도 정말 중요한 시기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 모두 다 이제 모든 지역들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중동 쪽으로 어쨌든 뭐 방어를 하는데 기여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란, 그리고 북한,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까지 이 삼각 확산 네트워크가 계속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란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북한 문제가 훨씬 더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할 거리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분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이 본질을 잘 알지 못하면 국가 안보적인 측면이나 또 투자의 관점에서나 또 우리 외교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큰 그죠? 손실이 갈 수도 있고. 근데 전쟁의 양상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사실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랑 하는데 이거 금방 끝난다 그러더니 이게 이란하고 막 전면전 가능성까지 나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전쟁은 끝나지는 않고 좀 시간만 계속 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돼가는 거죠. 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다 러시아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일이면 끝난다 그랬어. 네, 길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아무 달쯤이다. 그래서 정말 예측하기 어렵고요. 자, 가자지구 전쟁이 어떻게 될까? 지금 계속해서 협상을 최근에 다시 했고요. 정말 이게 잘 돼서 만약에 가자지구의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 전체적으로 중동에 이제 조금 안정화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멘에서 홍해를 지난 선박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후티 세력도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우리 지나가는 선박 공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북부에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계속 교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헤즈볼라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자지구의 휴전이 일단 성립이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공격을 중단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중동 지역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유가도 그렇고 다른 안보 측면이나 경제 측면에서도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가자지구에서 지금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할지 못할지 실패할지 정말 알 수 없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이란에 개입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해왔는데 되레 이스라엘의 확전 계획에 대해서는 이란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너 하면 안 돼. 또 이렇게 말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뭐가 이게 약간 좀 어중간한 스탠스가 나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미국은 어떤 속셈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좀 난처한 그런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요. 일단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이 확전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일단 보는 것 같아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바로 전에 사실 모든 정보들을 주변국에 다 알렸단 말이죠. 알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준비를 그만큼 할 것이다라는 걸 기대를 하고서 알린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격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조금 제한적으로 했었다라는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후에도 그렇게 격한 반응이 이란에서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확전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의도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좀 디에스컬레이션, 이제 위기를 좀 잠재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격을 바로 몇 시간 전에 딱 알려주고 막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그러면은 보통 동맹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은 어쨌든 제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미국 분위기는 이게 좀 양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제동을 걸려는 측하고, 그리고 계속 친일 이스라엘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하고 지금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이스라엘 제재하겠다라고 딱 나서서 국론을 딱 모으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난처한 입장,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란에서 대선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대선하고 이란의 대선이 조금 다르다고들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큰 정치 이벤트가 있었는데 약간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아주 지금 뭐 이란에서 난리 났죠. 특히 이제 개혁파. 그러니까. 개혁파 대통령이 예상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대통령 후보가 최종 6명이었잖아요. 6명 중에 유일한 개혁파 후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될 가능성은 6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베제스키안이라는 개혁파 후보가 결선에서 완전히 이제 보수파 잘릴리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란 국민들과 지금 보수 강경 집권 정부 간의 괴리거든요. 젊은 사람들, 경제 문제 어렵죠. 직장 일자리 없죠. 그다음에 서방, 특히 미국하고 사이 안 좋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미국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란에 있는 국민들,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을 탄압하다 보니까 집권 정부와 국민 간의 괴리가 너무 큰 상황에서 사실 선거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개혁파 후보가 결선에 가니까 전부 다 나와서 찍은 거예요. 결집이 된 거군요. 결집. 네, 특히 이제 그래서 이란에 어떤 새로운 신바람이 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이번에 좀 개혁파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란에 좀 새로운 개혁적인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미국이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11월에 대선인데 이 이스라엘 문제가 미국의 핵심이잖아요, 사실. 이 대선의 전후로 해서 미국의 중동 정책의 뭔가 변화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 시절이나 유사성이 좀 있기는 해요. 그것은 중동은 안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쨌든 평화 체제라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러시아 때문에 바쁘죠. 중국 때문에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관여를 할 걱정거리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는 똑같이 동의를 하는 분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어떠한 관계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그 사우디를 포함한 그 중동 산유국들과의 안정성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 보입니다.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란과 관련한 핵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일기를 출발할 때부터 강조를 했었던 게 이란 핵협의를 다시 복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우선순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 이란 정사가 워낙에 세고 강하죠. 그래서 강경 정책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 이란과 관련해서는 정책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려를 좀 해야 되는 것은 또 한 번 리더십의 미스매치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개혁파가 지금 들어왔는데 과거에 루하니 정부 때 트럼프의 그 강경 정책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제 또 새로운 인물이 다시 들어와서 뭔가 외국인 투자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미국과 뭐 핵 합의 다시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또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이란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미스매치라는 게 이란이 조금 이렇게 미국이나 서방한테 문을 열라 그러면 저쪽에 강경한 사람이다. 그렇죠. 또 여기가 좀 해보려 그러면 이란이 강경해지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게 중동 정세가 이게 불안하면은 기름값이 또 요동친단 말이에요. 요동치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첫 고통을 받다가 이제 조금 잡으려고 그러는데 기름값이 다시 치솟아 버리면 다시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투자 시장에 굉장히 또 머리 아픈 변수가 됩니다. 사실 과거 전통적으로 보면 그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좀 지나갔었거든요, 항상. 조금 나는 포트폴리오가 중장기로 가져간다고 하면 경험적으로는 한 뭐 빠르면 한 분기, 길게는 한 반년 안에 지나갔었다, 이 이슈들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 본인 포트를 좀 우직하게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트럼프가 들어오지? 그럼 트럼프는 이 셰일 오일이라든지 요 전통 에너지를 옹호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저 전기차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또 이게 유가가 올라 버리면 자연스럽게 야, 저렇게 비싼 유가를 우리가 써야 되니? 우리가 태양광, 풍력, 대체 에너지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것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일방적이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실제 그 말씀 주신 트럼프가 토론에서 이겼다라고 평가받은 날 미국에 있는 태양광 주식이 다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일단 무조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신재생 시장은 정책이 이기는 쪽으로 좀 환경이 바뀌었다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신재생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원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원가가 비싸다 보니까 유가가 최소한 100불 정도는 가져야 이거 만들어가고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한 15년 이상이 지나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풍력 태양광들이 다 단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유가에서도 충분히 그 생산성을 맞출 수 있는 단가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부도 AI 안 하겠다는 정부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적어도 이제 지금 국면에서 신재 섹터를 바라볼 때는 너무 이 유가 상승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차세대 수요로 불리는 이제 AI 전력원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근데 이제 에너지 측면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급망 부분으로 저희 넓혀 보면은 홍해가 막혀버리니까 배들이 그냥 저 아프리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희망봉으로 희망봉으로. 이거 사실 수출해야 되고 빨리 뭐 공급해야 되고 뭐 물류비 이런 거, 이게 또 코스트잖아요. 조금 미국하고 영국이 계속해서 뭐 후티 반군 예멘에 뭐 전투기로 쏟아붓고 했지만 제거 불가능해요.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후티 세력을 제거하기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소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티 반군이 그럼 언제 공격을 중단할 것인가?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휴전 예. 최소한. 예, 최소한 휴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미국이 이란을 이용해서 좀 후티 세력을 통제를 하려고 했지만 이란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말도 안 듣는다. 그럼 우리 말 내밉니다. 우리 뭐 무기는 좋지만 걔네들이 우리 시킨다고 다 하냐?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지금. 가자 지구 전쟁 끝날 때까지만 지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홍해가 네. 전진 배치를 하는 곳은 아니에요. 여긴 지나가면서 모니터링하고 다른 네. 지역으로 거쳐가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미국 중부사령부가 여기를 관할하고 있는데 한 7,000명 정도 지금 보낸 상황인데 함정이라든지 아니면 항모단을 지금 전진 배치해서 그쪽에 일단 박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란이 어느 정도 이게 후견국이다라는 그런 의심을 미국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티는 일단 예멘 쪽인데 예멘의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업 이런 것들 규모를 봤을 때 뭐 대함 크루즈 미사일, 대함 뭐 탄도 미사일 그리고 뭐 드론 이런 것들은 도저히 제조를 할 능력이 없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란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뭐 가미가지식 뭐 드론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정부 지원도 할 거다. 그리고 훈련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성 높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7월에 또 한 번 공격이 있었을 때는 아마 후티가 미국의 이런 접근하는 것을 좀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게 항모 교체 시기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아이젠하워호가 떠나가고 루스벨트 호가 지금 들어오는 그 시기에 이런 공격들을 또 그럼 시작했다라는 정보를 것은 누가 줬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란이 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단 들어오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물러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의 안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공급망 이런 것들이 일단은 위협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일단은 이 지역을 지킬 것 같습니다. 지점장님 네. 표정 딱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저기 뭐 해상 운임이 엄청 다시 오른다면서요. 그렇죠, 네? 예전에 코로나 초기에 뭐 그래가지고 HMM이라고 엄청 올라섰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시 해상 운임 오르면 이거 해운주들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운주들이 실제 그 이벤트로 상승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주춤하는 흐름이긴 한데 그 운임 지수들은 이제 스팟 지수라 그래서 이제 그날 거의 데일리로 반영되는 가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 모든 해운사들이 이 단기 스팟 운임 지수를 가지고 운용한다고 하면 그 회사 운용이 되지를 않아요.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대부분의 큰 화주와 큰 선사들은 그 정기 용선 가격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운임들이 직접 다음 분기 실적에 바로 반영되는 경우를 이제 보시려면 소위 그 재무제표상의 용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팟으로 나가는 배의 비중이 얼마나 있냐. 높아지는 운임이 고착화된다고 하면 사실 결국은 장기 계약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임이 상승하는 거는 이제 이 해운 업종에는 좋은 재료인 거는 맞고요. 또 하나가 이 아까 말씀 주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운하가 결국은 이제 수에즈 운하로 나가는 배들의 이 물동량을 자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에즈 운하 말고 또 전 세계 물동량을 좌우하는 이제 양대 운하가 이제 파나마 운하가 있는데 그렇죠. 그 북미 같은 경우는 파나마를 못 지나가 버리면 거의 저 뭐 남미 쪽으로 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거기 또 오기 때문에 물살이 네네. 물돌목이에요 거기가. 그죠? 약간 울돌목 같은 울돌목 느낌인 같은 데야. 거죠. 네네. 궁극적으로 이 양대 운하가 다 뭔가 좀 삐긋삐긋하는 것들이 생겨서 기본적으로 이 운임이 이 약간 우상향할 만한 환경은 확실히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아무래도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 이제 돈 많은 이 걸프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기를 사고 싶은데 한국이 잘 만들잖아요. 가격도 괜찮고요. 더 메리트는 기술 이전도 우리는 잘해줘요. 조금 그래서 잘해줘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나 UAE도 최근에는 이라크까지 그래서
하여튼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우리 방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후티 반군이 안 쓰던 무기를 안 하던 전쟁들이 발생하면서 예.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무기 체계 말고 기존이랑 다른 무기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국이란 나라는 아무래도 분단 국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방산 생산을 해왔던 국가고 업계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예전부터 이제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으면서 협업이 돼 있어서 한국의 무기 체계가 이제 미국산 무기랑 상당히 좀 호환이 유사해요. 잘 되는 편이라는 예.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미국과 좀 비슷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무기들을 이제 쉽게 이제 도입 검토를 하게 되는 것들이 방산업체한테는 호재가 되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국내 법상으로는 수출 금융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폴란드가 1차 무기 구매 때 아마 제 기억으로 17조 정도의 무기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12조 정도가 우리나라가 수출 금융을 제공을 해줬고 무기를 더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 이제 소위 증자죠. 자본금을 늘려서 그만큼 이제 대출 여력을 더 확보해야 이제 연계될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상반기 방산업체의 가장 큰 악재이면서 화두였는데 뭐 다행스럽게 상반기 때 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되는 게 15조에서 25조로 늘어나면서 일단 최소 10조 원의 자본금 확보를 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수출금융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황적인 환경이나 어떤 국내의 어떤 그 지원적인 환경 측면에서 뭐 방산 쪽은 계속 우리가 수주를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어쨌든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이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 회사는 어때요? 해외 수주라는 측면에서 중동이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 저렇게 저눈이 계속되면은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중동이 불안한 거는 건설업체한테 상당히 불리한 이슈가 많고요. 지금 한국건설이 특히 좀 많이 기대하는 것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그 네옴시티가 벌어지면 한국 업체들이 상당히 우호적인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자꾸 좀 미뤄지거나 혹은 규모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좀 기대했던 호재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좀 악영향은 확실히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더솔 지점장님,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투자와 해외 투자 관련해서 조금 인사이트. 사실 뭐 오늘 워낙 두 분 교수님께서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전해주셔서 투자와 관련된 인사이트들은 오늘 대화 쪽에 많이 이제 녹아난 것 같은데 과거보다 투자의 호흡이 많이 짧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 필드에서 느끼거든요. 과거보다 좋아진 거는 그래도 내가 얻고자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양은 시장에 충분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해지는 거는 자꾸 나의 호흡이 시장의 변동성에 맞춰 빨라지는 것들이 길게 보면은 나의 계좌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자기만의 호흡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좀 꾸준히 각자 노력하시면 진짜 건강하게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하세요? 아니요. 이제 안 해요? 네,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솔깃합니다. 주식하세요? 아니요. 하고 싶어요. 저기 가세요. 네. 이따가 채널 끝나고 좀. 네. 저기다 계좌를 트잖아요. 그럼 주식을 안 하면은 예금 이자만큼 줘요. 365 계좌라고 있어요. 요즘 그 장안의 화제거든요. 메리츠증권 슈퍼 365. 제가 광고잖아요. 제가 광고예요, 그거. 자, 중동 지역의 정세가 이렇게 혼돈 속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인 산업별로 그리고 대학에 계시는 이 국제 정세라든지 중동 문제 전문가 이 두 분을 모시고 재밌지만 또 심층적으로 또 현장감 있게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국제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투자 인사이드를 조금이라도 높여드리고 넓혀드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